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헝가리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헝가리 한인회가 주관하고 유로저널이 후원하는 헝가리 교민을 위한 제1회 헝가리 대한사람 역사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개해 드릴 때 잠깐 일어서셔가지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로저널 발행인의 김훈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대사관의 임현수 영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헝가리 한인회 최기선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이사 박금선 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분 다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저기 이성일 부회장님도 잠깐. 예, 그다음에 우리 홍준표 청년국장님도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저기 최초의 헝가리 한인회 회장님, 우리 최기선 회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라고 특별히 할 건 없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고 또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되게 좋은데 여러분들도 바쁘고 잘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나마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행사가 있거나 또 부족하거나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역사 강의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당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당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이고 또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 고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21일부터 23일까지 전 유럽의 그 총회가 있었습니다. 유럽 한인 총회가. 그리고 30명의 아이들이 중고등학생까지 우리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웅변대회가 있어서 130명이 참가했고 우리까지 한 15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웅변대회가 또 있었고요. 이게 돌아가면서 열리긴 하는데 저희 헝가리에서는 처음 유럽 한인 총연합회에 가입을 했고 한인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처음 행사를 저희가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헝가리 계신 동안에 또 오랫동안 있을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또 일을 마치고 가실 분도 계시지만 계신 동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한인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또 초청을 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식사도 또 대접을 해주시니까 이번 강의가 잘 끝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그런 의문점 그리고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대한사람 박금선 이사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사랑 박금선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유서 깊은 이곳 헝가리 참 좋네요. 부다페스트. 이곳에서 우리 대한사랑 특강의 기회를 주신 최기선 회장님과 그리고 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사랑은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는 대한의 올바른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사의 화랑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우리 대한의 역사와 문화를 아는 것은 세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참 모습을 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강사님께서는 현재
대한사랑 연수 원장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한류열풍사랑 의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밑으로 사단법인 유라시아 네트워크 이사로 계십니다. 이렇게 계시면서 아마 국내에서 한 100여 차례 강의를 또 하시고요. 그다음에 미주, 유럽에서 한 30여 차례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 역사 광복을 위해서 아마 대중과 최전선에서 이렇게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찬화라고 합니다. 오늘 헝가리 역사 특강이라고 해서 헝가리 역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배달민족의 역사 문화와 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 위대한 유산을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2권 드렸거든요. 2권씩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역사가 좀 왜곡된 부분, 그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고, 하나는 진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찬란한 우리 역사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세계 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요 소책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대한사랑 연수원장을 맡고 있고 한류역사랑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사랑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단체로서 10여 년 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한류와 관련된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아마 유럽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2011년이 프랑스에서 저희 한류 팬들이 SM의 그 공연을 하루 더 해달라고 하는 시위를 해가지고 그때 획기적인 정말 놀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대통령상을 탔고 저희가 이제 문체부 장관상, 이때가 문화부인가요? 그때 이제 상을 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연습생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대기업과 같은 데도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도 보면 우리가 아이돌로 이제 하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역사 교육을, 요즘에는 아이돌 연습생도 역사 교육을 하는데, 역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스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만 찍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엔터테인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어디죠? 태국 연습생이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마다 태국 국적이신 분들이 한 분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구나,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 이분들에게 중요한 역사 오리엔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도 이렇게 여러 한류 팬들을 위해서 역사를 했는데, 크로아티아를 갔을 때는 이분들이 이제 태극기에 대해서 알려달라 40분 동안, 그래서 제가 태극기에 담겨있는 상징과 철학 이것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류 회장님은 한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한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한국인에게는 태극기에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류에서 한국어에서 한국학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 22일인가요? 그때 했던 거를 한 15분 정도 정리를 하고 오늘 본 그걸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헝가리에도 이제 몇 군데 한국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늘어났고, 이제는 뭐냐면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한국의 역사, 문화는, 한국의 정신, 철학은 이런 것들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왔을 때 나는 어떤가? 한국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체성과 그런 뿌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나의 참모습을 되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에요. 점점점을 쓴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역사가 완전히 광복되지는 못했다. 영토는 광복되었지만 역사는 광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식민지 역사를 쇠뇌를 시킨 거죠. 좀 왜곡되게.
그래서 그걸 식민사관이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주관을 해서 식민사학을 주입시키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뭐냐면 단군을 부인하게 하는 거.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다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단군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한사금, 한반도설, 임나일본부설 등이 있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기원이라고 하면 언제냐면 BC 660년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한 2600년 정도가 되는데 100년 전에 일제 강점기에는 한 2500년쯤 됐겠죠. 근데 자신들의 역사를 2500년이라고 하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자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식민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단군 조선의 건국이나 이런 걸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아마 교과서에서 한국사를 배우셨다라고 하면은 위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에 먹히게 되는 거죠. 그걸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4개의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요. 일본에 가면은 이건 일본의 첫 일왕이라고 하죠. 일본의 천황, 초대 천황을 기리는 신궁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써있죠. 기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땡겨서 보면은 기원이 268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이죠. 제가 작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685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년 하면은 2500년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줄여야 된다. 한국의 역사를, 조선의 역사를. 그게 바로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군 조선에 20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초대 단군 왕검을 딱 없애버리면 신하시 허구의 인물로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우리 조선이 이제 명나라 4대주의를 했거든요. 미시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 명나라의 4대주의를 해서 명나라의 비위를 거스릴 수 있는 사사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단군 왕검을 없애면은 저 뒤로 가는 본론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만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가 그 식민지를 세우는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대형 서점이 이제 미불인가요? 거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 2군데 정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딱 그 한국에 관한 책은 이 책이 있더라고요. 헬로 델 코리아인가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돼 있는데 헝가리어로 돼 있으니까 이 중에 이제 역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을 보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제 나갈 때마다 어디 서점에 가서 한국에 관련된 책을 사거든요. 야오닝성 근처에 고조선이 위치했다. 그냥 보면은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요령성이에요. 거기에 고조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협소하게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군주였던 위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연나라의 위만이 상투를 틀고 와가지고 뭐냐면 고조선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냐면 중국의 군주였던 위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제가 여러 개 보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중국 사람 위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을 정복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한나라의 침략을 유발했다. 뭔가 이렇게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가 쳐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식민지를 4개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 그 짧은 한 페이지가 되는 곳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만들어 놓은 식민사관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 그건 뭐냐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키고 420년간, 여기 420년입니다. BC 108년에 이제 멸망을 시켰다라고 하고 AD 313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속했다. 420년을 한반도 북부에 그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남부는 뭐냐면 4세기에서 6세기에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합하면 600년이 좀 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위만을 중국 사람 위만이라고 하면 7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600에서 700년 동안 너희들은 식민지였을 때 발전을 했으니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 뭐냐면 여기죠. 반도. 우리가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만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산동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슈에도 고대에서는 살고 있었죠.
그런데 뭐냐면은 전부 다 이 반도 안에 갇혀진 그런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식민지를 여기다가 설치했다. 한반도 북부에다 설치했다. 그리고 인날본부라고 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200년 동안 여기 있었다. 한반도 남부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한 2100년에서 1600년의 역사, 한국의 역사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제 이거는 뭐냐면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국내에 들어오시면 용산에 보면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딱 들어가면은 낭낭이라고 해서 420이라고 써놨어요. 연도. 그리고 저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 지도가 딱 나왔는데 이 지도에 보면은 그 한나라의 식민지가 여기 있다. 한반도 북부에 있다. 여기 낭낭이 있고 대방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과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나라의 식민지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반도 북부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이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이 한 다이너스티, 한나라의 지도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나오죠. 한반도 북부 완전하게 이제 중국의 적이로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보통 한강까지 들어오는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강 유역까지 한나라 영토로 표시된 미국 교과서, 뭐 영국 교과서, 뭐 이렇게 되죠. 미국의 유명한 글렌코, 맥그웰 발행 보시면 여기까지 들어왔죠. 만리장성도 들어왔죠.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들이 전부 한나라, 한 다이너스티 맵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전부 이렇게 그려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더 타임즈. 이건 우리가 번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 거죠. 뭐 여기 이제 한나라에 식민지 낭낭이 있었다. 자, 이런 식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그러니까 반크 같은 데서 사이버 외교단체 반크 들어보셨죠? 이 반크에서도 보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반크에 알려주기도 했는데 우리 학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DK 출판사, 독일 출판사인데 아까 그 책도 DK였고 똑같이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보이시나요? 완전히 끝까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쪽은 중국의 식민지고 조금 지나서 여기 보시죠. 여기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다이너스티나 한 엠파이어 맵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거의 90% 이상이 이런 지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저는 이제 필리핀이나 미국에서 이제 역사 특강을 했을 때 보면 그때 나왔던 학생들의 얘기가 뭐냐면 중국인들하고 얘기하면 중국인들이 항상 너희 나라는 속국이었어, 우리의 속국이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한나라가 400년 이상을 북부를 지배했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 동북공정의 어떤 끝판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017년이니까 이때가 뭐냐면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끝판이 뭐냐면 전파공정이라고 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역사를 전파해야 된다. 모든 방법으로 전파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의 모범을 2017년 4월에 보인 것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이렇게 역사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역사를 모르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 학계가 이거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일본의 한국사 왜곡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역사서가 분명히 있었는데 불태웠죠. 20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니키 선생 임시정부에 일본의 초대 테라우치가 와가지고 1년 2개월 동안에 단군 조선과 관련된 사료를 압수하거나 불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불태운 곳이 어디냐면 남산에 옛날에 신궁을 세웠거든요. 조선 신궁터 여기에서 많이 불태웠다라고 합니다. 경복궁 안에서도 불태웠습니다. 그런 어떤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이렇게 소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감 박은식 임시정부 대통령도 하셨죠. 100년 전에. 합병과 동시에 모든 국사책을 압수하니 국사책을 마저 다 태워버리니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주로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책을 쓰세요.
그다음에 이제 네다니엘 페퍼라고 해서 미국인 기자인데요. 이분이 우리 3.1 항쟁 때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의 역사는 여기서는 절대 언급이다. 일본인들은 즉시 한국의 국사는 전부 압수하여 불태워버렸다라고 해서 이런 실상을 밝혔습니다. 이걸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이 또 이렇게 퍼뜨리고 했었죠. 그래서 이분은 영어로 쓰신 거예요. 콜렉트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태워버렸으니 거기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져갑니다. 강탈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등반군이 몇 수레나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통감을 했던 소네 아라스케도 고소를 수집해서 그 수가 2,000여 건에 달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초대 총독이 되었던 테라우치 마사다케 이 사람도 공문원 18,000여 점을 약탈 반출을 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출해 갔는데 실제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에요. 후지모토 6개호라고 하는 일본인 교수가 조사를 했는데 일본 전역에 5만여 건의 한국의 사서가 있는데 3,000종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기록에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온 도서 목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외무성 과장이 일본 외무성 과장이 밝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판결에서. 그래서 일본 국내청에 서른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국 도서가 얼마나 있는지 진짜 규모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서른부가 어디냐면 국내청 서른부 이제 도쿄 근처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고문서가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에서 건너온 문서들입니다. 일왕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라의 동대사 많이 가시잖아요. 그 동대사 북서쪽에 보면 정창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창원에 우리 문화재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씩 10월달이 되면 한 10여 점 정도를 이렇게 들추어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내청 서른부 또 정창원 이런 곳에 우리 문화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 서적들이 있는데 일본이 한 10만 점을 강탈해 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태우고 강탈해 갔으니 이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조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역사를 조작하는 거예요.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는 우리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조선사 편찬위원회라고 했고 이때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25년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 뿌리를 완전히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1922년부터 37년까지 16년 동안에 약 지금 돈으로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거액으로 뭐가 되냐면 일본인이 일본어로 우리 역사를 만든 거예요. 조선사라고. 이게 조선사라고 하면 이거 한국 역사인가? 한국 역사죠. 근데 그 역사의 사료를 일본인들이 조선의 어떤 친일파 한국인들과 함께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35권에 해당이 되고요. 24,000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틀이 있어요. 이게 만든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너희가 교과서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틀을 보면 그 비율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2025년에 개정된 우리 교과서하고도 비율이 같아요. 제가 오늘 책자를 그 교과서를 무거워가지고 앞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과서는 약 최근에 이제 검인정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자르긴 좀 했는데 왜냐면 한 350페이지 정도가 돼요. 교과서 이거 미래엔을 갖고 왔는데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보면 고려 이전 있잖아요. 수천 년이 되잖아요. 근데 고려 이전이 얼마나 되냐? 제가 보니까 350페이지에서 25쪽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요만큼. 여기부터가 이제 고려거든요. 근데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 삼고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기는 뭐 사실 단군조선, 고조선도 없는 거죠. 그런 역사를 이렇게 지금도 비율이 이렇게 같다. 옛날이랑. 근현대 중심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조선사 35권의 내용이 지금의 내용과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사붙이기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일본이 왜곡한 그 조선사의 어떤 틀, 한국사의 어떤 틀이 바뀌었냐?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사 조작은 대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다 또는 여기서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나의 두뇌 회로는 일제 식민사학의 작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징그럽지만 이게 뭐죠? 예, 벼룩입니다. 소리 좀 키울 수 있어요? 3일 동안 이제 나도 그러면 자기 몸보다 200배 높이 뛴대요. 인간으로 치면 63빌딩을 뛰어넘는 수준이랍니다. 근데 이런 벼룩이를 자기 키에 20배 되는 병에다 가둬놓고 3일 동안 이제 놔두면요 놀라울 정도로 적응을 한 겁니다. 200배 높이를 뛰던 녀석이 20배만 뛰게 되는 겁니다.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도표만큼만 뛴답니다. 병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실험인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 벼룩의 후손도 학습된 무기력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럼 벼룩이는 자기의 잠재력이 200배니까 200배 뛰어야 되는데 20배만 뛴다는 건 거거든요. 학습된 무기력은 그 후세대에서도 자연스럽게 전승이 된다는 겁니다. 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을 썼고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정해진 틀이라고 했어요. 그 정해진 틀이 있으면 그 안에 갇혀서 살게 되면 결국 뭐냐면 식민지 유산 그대로 역사관을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사람이 하는 게 그렇지 뭐 우리 역사가 뭐 그렇지 뭐 이런 그 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배운 것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배운 것을 갖다가 걷어내야 된다. 걷어내고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배웠던 게 진짜 같은데 이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뭔가 이게 2000년 반만년이 아니라 더 큰 역사를 얘기하네. 그게 아니라 기존의 관점을 과감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2025년에 한반도까지 뻗은 이 한나라 지도를 수정하는 것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 중요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좀 없애보자. 영문으로 저 교과서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곳에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삭제 요청, 수정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럼 세계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의문을 품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 감독 누군지 아시는 분? 이순신 새 시리즈 했잖아요. 많이 보셨죠? 감독 이름 뭐죠? 김한민 감독입니다. 김한민 감독. 김한민 감독이 이게 이틀 전에 기사인데 이제 새로 만드는 영화가 있어요. 칼 고두마칸의 검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8월부터 이제 크랭크인을 시작을 하거든요. 고두마칸의 검. 고두마칸 들어보셨나요?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모르지만 북부여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분이에요. 고두마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두마칸? 이분에 대해서 나온다고 설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순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두마칸은 아무도 몰라요. 고두마칸 아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주세요. 고두마칸. 네. 아무도 없잖아요. 자, 고두마칸이 어떤 분이냐? 역사에서 삭제된 분이에요. 이분이 삭제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라가 한반도에 들어온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걸 물리친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서암록 출신 고두마칸이라는 분이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가 이제 위기에 이제 한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한무제를 격퇴했다. 원래는 격퇴를 했어요. 한사군을 설치하려고 들어왔는데 그 격퇴를 하신 분이 바로 고두마칸이거든요. 고두마칸, 북부의 제5대 단군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신 분이고 단군조선 제47대 고열가 단군의 후손이다. 고두마칸이라는 분입니다. 위만 정권이 한나라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격퇴를 당했어요. 격퇴를 당해서 한나라가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본체 북부역 여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과정이죠. 위만 조선이 격파가 되고
판부제가 한상으로 설치하려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누가 여기서 의병을 일으키냐면 고두막한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으셨던 분이 바로 이 고두막한입니다. 그래서 그 고두막한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저희들의 논거가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의 지도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네. 원래 지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역사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동명한 고두막한의 실존성 증명이라고 하는 발표를 한 거는 제가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이제 증명을 했는데, 증명 연구라는 거, 실존성. 그러니까 고두막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 환단곡이라고 하는 책에만 유일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진짜 실존한 인물이냐 이거죠. 진짜 한무제를 격퇴했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명한 고두막한의 실존성 증명 연구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찬하입니다. 먼저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잠깐 말씀드린 건 뭐냐면 40분 정도 발표를 한 건데, 나중에 진짜 고두막한 영화가 나오고 관심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10가지 정도로 증명을 했거든요. 이분이 꼭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냈죠. 없는 역사예요. 한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것도 없는 역사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째서 있는 역사, 고두막한이나 실존 인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있는 역사도 없다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다. 유엔 푸틴이라고 러시아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역사를 지킨 독립운동의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 무장항쟁을 하면서도 역사를 지키려고 책도 쓰시고 하신 분들이, 뭐 이시영 선생, 신처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런 역사와 관련된 책을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두막한이 47대 고열가 단군의 후손이다. 아니 47분의 단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고열가 단군이 여기 마지막 단군이잖아요. 이분의 후손이 고두막한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우리의 실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제가 찾아낸 것만 18개인데 지금 18번째 빠졌고요. 이게 문헌들이 다 있어요. 문헌들이 있는데 47대 단군, 한 명의 단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47분의 단군이 20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신 분이 여기 보시면 여기 10번이 넘는 게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1911년 환단곡이 23년 조선사략, 환단세감, 정보대방 쭉 해가지고 각기 다른 저자가 이렇게 역사를 고문을 찾아서 아 우리 역사에 47분의 단군이 있었다. 이거를 밝혀내신 거예요. 아직도 더 찾으면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7분의 단군이 통치한 2096년에 단군조선의 그런 시간대가 있었다. 영역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 이전에 오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단군조선 이전에 또 있었다. 그 역사가 뭐냐면 배달국이다. 동북아에 세운 한민족 최초의 국가 신시 배달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시 배달국에 뭐가 있냐면 단군 이전에 누굽니까? 환웅 들어보셨죠? 환웅천왕이 있습니다. 환웅천왕이 한 분이 아니라 커바랑 환웅부터 해서 18명의 47분의 단군이 있는 것처럼 18분의 환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군이 이제 거불하늘까지 18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어플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쓰죠. 이걸 많이 씁니다. 지금 독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예전에 광고를 이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배달의 민족이라고. 근데 이때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배달을 잘하는 그 민족으로 알고 있죠. 제가 함부르크 민속박물관을 갔는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놓고 배달 이것까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풍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배달을 너무 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하고 누가 한국어 발표를 할 때도 어느 장소를 근무하고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이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만들었던 사람은 처음에 원래가 이 배달 이유는 뭐냐면 원래 배달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우리나라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배달에 써보자라고 해서 이중적으로 쓰게 된 거죠. 원래는 이게 있습니다. 밝은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원래 그 의미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는 이렇게 되고요. 밝은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달, 응달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 또는 박달이라고 하는데요. 밝은 나라, 밝은 땅의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전의 나라는 환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환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달국이 있고 단군 조선이 있는 우리 실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국은 3301년, 배달은 1565년, 조선은 2096년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 한민족사의 9,000년의 국통 맥 중에서 두 번째 오늘 배달에 대해서 조금 이건 아마 조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신시 배달국이라고 합니다. 강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65년, 1500년 정도가 있었는데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배달을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아까 배달국, 박달국이라고 했잖아요. 박달 학원이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신채호 선생, 단체 신채호 선생, 그리고 임시정부의 기초가 된 신귀시 선생, 이런 분이 배달학원을 세웠습니다. 1913년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들어보셨죠? 3,500명 이상의 그 광복군을 배출한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거기에 이제 교가가 있는데, 교가에 보면 후령부에 항상 나오는 게 이 배달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달나라에 이게 이제 후렴구에 있는 거예요.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다.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자손들이다. 배달나라에 우리 청년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배달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배달족의 역사. 임시정부에서 역사 교과서를 내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배달족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족이라는 거죠. 미래를 붙이면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달학교, 길림성에 배달학교를 세워서 역사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항상 우리 어린이,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에게 이 학교는 배달학교이고 배달민족을 만드는 곳이라고 항상 강조하셨다라고 합니다. 다 이제 그때 또 이제 배달촌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마을마다 이 배달촌이라는 용어들이 많았어요. 배달촌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배달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든 잡지는 새배달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배달촌이 있고, 그 아래쪽에 만주에서 남만주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배달의숙이라고 해서, 이 배달의숙은 뭐냐면은 한단고기를 세상에 편찬하신 분이 개연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배달의숙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역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는데, 밀정 가면극이라고 하는 가장 악독한 무리들이 있어요. 넘어와가지고 수천 번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개연수 선생을 압록방에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뿌려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배달민족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3.1 운동할 때 그 3.1과 배달이라는 용어를 극혐했다. 배달이라는 간판 철거를 강요당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윤봉길 의사도 배달족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해방 이후에도 해군사관학교 교과를 보면 배달혼이라고 하고, 공군사관학교 교과를 봐도 배달의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최배달 들어보셨나요? 최배달. 네. 최배달 영화도 있었죠. 이분도 배달이라고 썼는데, 왜 배달이라고 썼습니까? 라고 하니까 85년에 인터뷰에서 배달 민족의 배달을 따서 대산 배달이라고 자기 이름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국내에서는 영화를 하기 전에 항상 한 20분이나 30분 이걸 들었어요. 배달의 기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항상 봐야지만이 영화를 볼 수 있고 뭐 TV를 볼 수 있고 했었습니다. 1988년 올림픽 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졌어요. 영화 앞에서 하는. 그러면서 이제 배달이라는 말이 없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배달이라는 말은 부활을 했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플이 생기면서. 근데 정확하게 고조선 이전에 배달국이 있었던 거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시 배달국, 도읍을 신시로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배달 신시 환웅 청구에 관한 기록들이 있는 것은 여기 쭉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삼국유사죠. 삼국유사를 보시면 삼국유사의 맨 앞에 나오는 고조선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교과서를 보면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국유사 고조선기는 진짜 주인공이 환웅이다. 네? 주체가 환웅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작 단군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임재희 교수는요. 환웅의 신시처럼 나라를 이렇게 완벽히 기술한 세계의 역사가 없다. 건국 이념이 있고 환웅이 천황이고 그리고 개국 이념도 있고 통치 방식도 조직도 있고 국호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상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러면 고조선 이전에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라가 없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탄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국가라고 지금도 이제 박물관에 써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야오닝 지역의 고조선이라고 했잖아요. 고조선 영역을 아주 좁혀놨는데 여기 보시면 야오닝 지역과 한반도 서북부의 고조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오닝 지역, 한반도의 서북부 이렇게 하면 고조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방송이나 이게 학계가 밀고 있는 고조선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밀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뭐 배웁니까? 요걸 배우죠. 요걸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 학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야오닝성 해가지고 북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은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이걸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지금 고조선과 관계가 있다면 백두산이 빠져요. 백두산 빠지죠. 그리고 하늘에 그 단군왕감이 천재를 지냈다라고 하는 강화도 만이산 여기 있잖아요. 강화도 만이산도 빠집니다. 만이산 참성단 거의 유명한 그 고조선의 성지잖아요. 그 다 빠져요. 다 빠지는 요게 이제 이렇게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면 옛 기록에 환국이 먼저 있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라고 이제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환국을 일으켰던 통치자 환인께서 그 아들 환웅이 뭔가 천하를 건지려고 하는 그 뜻을 아시고 인간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그 뜻을 아시고 그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뜻을 아시고 이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야, 이 홍익인가를 할 만한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 두 군데가 있구나. 아래쪽을 내려보니까 삼위와 태백이 있다. 두 군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삼위와 태백산, 야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께서 천부와 인을 주시면서 그다음에 네가 나가서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환웅천왕은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요. 태백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거죠. 한 6,000년 전에요.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또 뭐냐면 삼위태백이라고 했잖아요. 삼위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중국의 중원에 보면은 그 삼위산이라고 있거든요. 삼위태백.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이따가 이제 환웅천왕이 태백산으로 오시게 되는 우리 민족의 이동 과정을 보기 전에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서 누가 주장을 하냐면 반고가 나타나요. 반고가 나타나서 저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서 삼위산으로 갑니다. 이게 중국 감숙성에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삼위산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 그래서 반고의 개벽신화라고 해서 반고의 창조신화, 반고가 몸을 일으켜서 뭔가 이렇게 세상이 열렸다 이런 개벽신화를 갖고 있는데 반고는 원래 실존 인물이다. 그게 뭐냐면 저도 한번 저 환웅천왕이 가는 것처럼 저도 가고 싶습니다. 길을 나누어서 가기를 청했다. 그래서 마침내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인천재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산으로 갔다. 그곳에서 임금 자리에 올랐는데 그게 반고 가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존 인물이라는 기록들도 중국 문헌에 좀 있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삼위산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환인천재 딱 보시는데 환웅천왕을 태백산으로 보내고 나니까 막 쪼르는 거예요. 반고가 막 쫄라가지고 저는 삼위산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 내용만 보더라도 그 환인천재의 어떤 스케일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스케일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환웅천왕은 어디로 가냐면 태백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천왕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아래에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시니 거기가 바로 신시다. 도읍이 신시고 그게 바로 환웅천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죠? 환웅천왕. 누가? 환웅천왕이 어디로? 태백산. 거기를 그 도시 이름은 신시고 도읍의 이름은 신시고 그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야, 이미지를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AI가. 그래서 그런데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저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3,000명이 내려오죠. 자, 보시면 입체적으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대흥 알령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넘어오게 되거든요. 넘어오는 과정이겠죠. 뭐 이렇게 끊어진데 이런 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죠. 또 넘어오면은 이제 어떤 평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예전 강역이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반도까지 또 아래쪽으로 산동반도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웅께서 천부와 인을 3개를 받아서 3,000명을 거느리고 대흥알령 산맥을 넘어가지고 백두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 내려오시어 도읍을 신시에 정하시고 나라 이름을 배달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배달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몽골의 한 학자는 몽골족의 애초 근거지가 대흥알령 산맥인데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고 그 끝에 닿는 곳이 한반도다. 그러면서 몽골족과 한민족은 같은 뿌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뿌리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칼에서부터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칼부터 해가지고 이 한국인과 그리고 일본인이 같아요. 뭔가 이렇게 유전자로 봤을 때 거의 이제 같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한국인이 일본까지 이제 넘어간 겁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뭐 이거 거꾸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웅천왕이 백두산이 이제 태백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은 이때는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내려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두산으로. 그래서 환웅천왕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으로 내려온 분들이 3,000명이나 되니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해서 자손을 낳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한국인은 이 환웅천왕과 함께 온 개척단이 있는데 이 3,000명의 자손에서 번창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뿌리로 올라가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태백일사에 적혀 있어요. 우리 환족은 모든 신시배달 환웅께서 거느린 무리 3,000명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3,000명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을 이끌고 오신 환웅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단군항검도 잊어버린 그런 어떤 지금 지경이 되었지만 뭐냐면 그 이전에 이 건국의 시령인 환웅천왕을 잊지 말아야 된다. 환웅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웅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웅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웅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 산해경이라고 이제 중국 문헌에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웅상이라는 이름의 큰 나무가 있다. 환웅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새긴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 환웅의 얼굴을 새긴 겁니다. 큰 나무를 봉하여서 환웅 신상으로 삼았다. 큰 나무, 가장 큰 나무가 있으면 이게 환웅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절을 한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환웅 신상으로 삼아서 절을 했다. 이 신성한 나무를 세속에서 웅상이라고 했다. 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임하여 계신다. 항상 환웅천왕께서 여기에 임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부분 많아요. 뭐 중국에도 좀 있는데 뭐냐면은 불교의 대홍전이라고 있어요. 불교에 가면 대홍전이 있는데 이 대홍전이 원래는 환웅전이었다. 환웅을 모시던 거였는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게 합쳐져서 그 안에 이제 불상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태백산으로 내려오셨잖아요. 태백산이 백두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의 태백산 아시죠? 여기는 남태백입니다. 남태백.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일본까지 넘어가요. 태백산이 있고 그래서 태백산에 천재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일본의 큐슈에 보면은 힙고산이라고 있어요. 이 힙고산에 보면은 놀랍죠. 큐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인을 모시고 환웅을 모시고 단군을 모시는, 왜냐하면 이 큐슈라고 하는 것이 고대 한국인이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있는 신사가 있는데요. 신사에 보시면 옥산 신사라고 있는데 다마야 신사라고 해서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정확하게 환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지와라 환웅. 자기네 어떤 말을 붙였죠. 근데 환웅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그 목조상이 이 안에 있는데 환웅이라고 되어 있어요. 큐슈에도 환웅이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산신, 이 백산신이라고 하는 건 태백산이죠. 그거를 모시고 있는데 그 한국 산악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큐슈에 있는 바로 이 히코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뭐냐면 환웅이라는 분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환웅이 계시고 우리 삼천을 거느리고 내려오셨다. 근데 이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18명의 환웅 중에서 초대 환웅이라는 겁니다. 커바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커바란 환웅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18세 거불당 환웅까지 계시고 초대 환웅 천황이 뭐냐면 도읍을 신시로하고 나라 이름을 대달이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천절입니다. 실제로 개천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역사상 최초를 단군 조선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계가, 그래서 개천절이 어떻게 됐냐? 단군이 건국한 걸 개천절이라고 지금 10월 3일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 바로 신시개천이다. 환웅이 개천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18분의 환웅이 통치한 1565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이 삼천이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곰과 호랑이 아시죠? 곰과 호랑이. 근데 그 곰과 호랑이는 뭐냐면 토템이기 때문에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이제 웅족과 호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웅족과 호족이 뭐냐면은 환웅을 찾아옵니다. 환웅을 찾아와서 우리도 환웅천왕님 밑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웅께서 쑥과 마늘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서 내가 수행을 해라. 100일 동안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 받아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100일을 하고 또다시 집중 수행을 해서 21일을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웅족은 자, 웅족은 여기 이제 수행을 완성을 했죠. 그리고 호족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우리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로 그게 남아 있어요. 어디에 남아 있냐?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만리장성 바깥에 고대 한국인의 어떤 흔적이 있었는데 이곳을 갖다가 홍산 문화 또는 요하문명 또는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해요. 발해연안은 뭐냐면 여기가 발해잖아요. 연안의 문명이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해연안 문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홍산을 갔었거든요. 이게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이 있습니다. 붉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고대 한국인의 문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산 문화의 주인공이 한국인의 조상인 근거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찾은 것만 해도 이게 23가지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LA에서 역사 강의를 할 때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 홍산 문화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으로 나온 것이 홍산 문화거든요. 홍산 문화 또는 요하 문명이라고 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9,000년 전에, 8,000년 전에, 그 다음에 5,000년 전에 그 역사가 다 나와버렸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환국과 배달과 조선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이 안에서 다 나와버렸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반도잖아요. 넘어와가지고 요서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국경 위쪽에. 이 지역에서 고대 한국인의 유물 유적이 다 나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뭐가 그려져 있죠. 2개의 그림이 있는데 전부 가부좌를 틀고 있는 모습인데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됐냐? 수행하는 여신상이 나왔어요. 여신상이 나왔다는 건 이거를 갖다가 중국 문헌에서는 뭔가 이렇게 해독할 수 있는 문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헌에 뭐가 있습니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뭐 웅족의 여인이 수행을 해가지고 그걸 견뎠다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냐면 웅족이라는 게 옆에 뭐냐면은 곰과 관련된 게 같이 나왔어요. 곰발과 곰의 턱뼈, 그 다음에 뭐 곰 형상의 옷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곰 토템을 하고 있는 여성이다. 이게 웅시 여왕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 가 보면 우화량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 보면은 이렇게 수행하는 모습으로 곰 토템의 부족 여성이 수행을 하여서 인간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문헌은 중국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습니까? 삼공유사 고조선기가 있고 뭐 삼성기 태백일사라고 합본을 해서 환단고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유물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5,5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배달복 시대죠. 5,500년 전에 여신사인 가부장하고 수행을 하는 모습이다. 근데 2012년에 또 뭐가 나왔냐면 남자가 나왔어요. 남자가 또 가부좌를 하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5,300년 전에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문. 뭔가 이렇게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주문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문헌에 보면은 그 웅시 여인이 주문을 읽어서 임신을 하기를 원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웅천왕이 주문을 읽었다. 그래서 그 공력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직접 조양박물관에 갔는데, 그쪽 박물관에 갔는데 영상을 잠깐 볼게요. 박물관에 손조 신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신을 통한다. 이거 수행을 해가지고 신을 통한다는 거예요.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신과 통한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신과 통하는 사람의 모습 역시 신과 통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좌를 들고 있고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 주문 수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010년에 발굴된 한국이 박물관에 있는 고조 남신상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신 역시도 가부좌를 털고 수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보시면 하늘의 삼신기가 있는 세 개의 신을 내려오는 장면이, 그것도 이제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옆에 보시면은 주문을 외고 있는 그런 어떤 인사가 소리를 내는 수행을 하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고, 옆에도 보시면 역시나 주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부좌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옥인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3의 눈이 있어요. 제3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수행하면 열리는 세로로 눈. 되어 있는데, 이 세로로 되어 있는 눈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시바신이라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웅시 여인이 그리고 환웅천왕이 시켰으니까 환웅천왕의 그 환족은 이런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수행을 해서 뭔가 영성을, 인간을 완성시켰던 5,000년 전에 그런 삶을 구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웅시 여왕의 웅시족은 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환웅천왕과 함께 무리 3,000명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족 남자와 혼인하게 하여서 아이를 낳으니 환족의 자손으로 입적을 이렇게 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의 우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환웅천왕과 함께 온 운명개척단 3,000명의 자손이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초대 환웅천왕, 커버라 환웅천왕 때 웅족, 호족이 찾아와서 그 동굴에서 수행하는 그거 아시잖아요. 그게 이때 있었던 일이고, 그럼 이때 단군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나왔습니까? 이때 나왔죠. 단군을 낳은 것은 뭐냐면, 그 단군의 아버지가 되는 환웅은 18대 거불단 환웅이에요. 거불단 환웅 때에 있었던 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가 전체 18명 환웅천왕의 이에게 합쳐져서 지금 구전되어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웅족과 호족이 와서 수행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웅족의 여인이 아기를 갈구하니 환웅천왕가 나와가지고 단군을 낳았다까지. 이거 전체가 통한 1500년의 역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원래 있었다. 그 역사가 압축된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있냐면 14대 자오지 환웅이 있습니다. 치우천왕 들어보셨나요? 치우천왕. 자, 치우천왕은 조폐공사에서 보면은 2017년부터 치우천왕을 모델로 치우천왕 이렇게 되어 있죠. 치우천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이게 만들어내고 수십억,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사는데 외국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수십억 단위로 이렇게 팔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우천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 이렇게 파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계에서 반대를 해도. 그래서 잘 보시면 우리 학교에서는 치우천왕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평창 올림픽 때 보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거를 연출을 했던 연출가도 이분 함구를 합니다. 그런데 뭐냐, 이제 김연아가 이제 그 송화 봉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단을 타고 이제 불이 치우천왕은 3,700년 전에 배달국에 14세 좌우지하는 천왕이다 라고 해서 황제 헌원이라고 해서 중국의 시조가 되는 그 사람과 73번을 싸워가지고 모두 연전연승했던 전쟁의 신, 그게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은 신시 시대에서 청구 시대로 바뀌게 되는 그때예요. 그래서 이제 배달국은 환웅천왕에서 13세 환웅천왕까지가 전기 신시 시대고, 이때는 청구로 수도를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치우천왕에 이때부터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배달국의 전체 큰 틀의 어떤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금악이라는 건데요. 환인천지께서 삼위산과 태백산을 보고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이다 라고 해서 환웅천왕을 보내고 간고를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 또 하나의 문헌이 있습니다. 금악이라고 하는 곳인데, 금악이 어디냐 이거죠. 이 금악이 어디냐면 바로 알타입니다. 알타이. 환희께서 금악, 삼위, 태백을 두루 살펴봤다 라고 하잖아요. 이 금악이 어디냐면 알타이산이에요. 알타이산. 알타이산, 금산, 금악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유가의 교수는 한국의 고대 문명은 알타이 문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 북방 기마 민족과 맥이 닿아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알타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 알타이 공화국이 있고 알타이 산맥이 있고, 여기 넘어가면 카자흐스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자흐스탄의 문화공보 장관을 이제 이 대사가 만났는데, 장관실로 들어서자마자 뭐냐면, 귀하는 단순히 카자흐스탄에 온 것이 아니고 알타이 지역에 살던 한 조상에서 나온 형제들이 형제의 땅에서 온 것입니다. 당시 서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카자흐인이 되었고,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타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바이칼이잖아요. 약간 서쪽으로 해서 알타이가 있는데, 알타이에서 서쪽으로 가면 카자흐스탄이 되고, 동쪽으로 간 사람은 한국인이 되었다, 우리는 형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카자흐에서 나온 것이 뭐냐, 황금 인간이에요. 모두 황금으로 치장한 인간이죠. 그게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박물관인데, 보시면은 전체가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신라를 이제 황금의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라. 실제로 보면은 뭐냐면은 금관부터 해가지고 금 허리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금 신발까지 쫙 합하면 신라도 황금 인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요령성 평강지구에 보면 금동 장식이 나왔어요. BC 2세기에. 자, 여기 보면은 새가 있잖아요. 이거 환웅을 나타냅니다. 환웅의 나라를 나타내고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 이쪽이 호랑이죠. 호랑이 보이시죠? 여기가 곰입니다. 곰.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웅족과 호족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뭘까요?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뭐냐면은 늑대입니다. 늑대. 그러니까 웅족과 호족 외에 환웅천왕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늑대족. 늑대가 뭡니까? 북방 유목민이죠. 유목민. 몽골 유목민의 조상.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가면 흉노로 갑니다. 흉노로 가는 거죠. 자, 흉노에 그 단군이 있죠. 선우라고 부릅니다. 2명의 딸이 있었다. 늑대 한 마리가 키웠다라고 하는, 이게 어디로 갑니까? 그대로 이제 로마까지 가죠. 로마에 보면은 2명을 갖다가 늑대가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도 북방의 기마 민족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알타이에서 뭐냐면 기마 민족의 어떤 씨앗이 이때 일어나죠. 5,000년 전에 말 제갈과 승마의 근거가 이렇게 발굴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유목문화에서 가장 국가를 세웠던 스키타이가 있습니다. 스키타이는 뭐 원래 여기에 있었다가 왼쪽 가죠. 그래서 스키타이가 있는 거 헝가리잖아요. 헝가리. 스키타이 문화가 먼저 있었다. 자, 이제 헝가리 국립박물관을 가봐도 그렇게 나오죠. 스키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헝가리 지역이잖아요. 스키타이 지역이었는데, 이게 쭉 유목민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6,000년에서 4,000년 전에 대형 보본 문화를 가진, 이게 신라의 보본이 이게 대형 보본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쿠르간 문화를 가진 유목민들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끝에 뭐가 있냐면 헝가리가 있다. 유럽의 기마 유목 제국들이 들어간 것이다. 이제 흉노를 얘기를 하고, 뭐 돌골, 몽골,
다 이제 유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훈이라고 얘기하고 여긴 흉노라고 얘기하고 훈이라고 이제 관계가 있느냐, 지금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유럽의 훈족과 중국의 흉노족은 유전적 관련성이 인정을 받게 됐다. 덴마크 코펜하겐 지기 유전학 센터 팀에 의해서 훈족과 흉노족이 같은 종족인지 논쟁이 있었는데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몇 년 전에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은 이거 뭐 신이어 마자르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은 뭡니까? 훈족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뒤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헝가리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활이 있어요. 활이 있습니다. 활이 있고 등자가 있죠. 등자에 발을 딱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아서 쏘는 그 배사법이 이제 파르티안 샷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훈족.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고구려 벽화를 보면 배사법을 쓰죠. 이제 등자를 딱 밟고 있고요. 뒤로 이제 해서 쏘는 배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 풍습이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가야나 신라에 보면 편두 얼굴이 있죠. 근데 이건 이제 흉노의 편두 유골이 있고 실제로 여기 이제 활을 그려놓고 그 옆에는 편두의 해골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헝가리 국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동복이 있습니다. 훈족의 동복 이런 모습인데요. 쭉 있는데 동복이 여기 있죠. 맨 끝이 이제 헝가리잖아요. 헝가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짓이 얘기하는데 이 끝까지 이제 이 동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의 요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죠. 오르도스 동복, 김해 동복, 모이눌라 동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하고 뭔가 이제 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에 보면 이게 동복이 있잖아요. 동복이 있고 헝가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동복과 유사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훈제국의 흉노제국의 일상을 그린 상상화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국을 끓여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헝가리 전통 요리 굴라시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매운 거 좋아하고 교산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우리와 같은 유사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노라고 하는데 이 흉노라고 하는 말은 흉한 흉자예요. 흉한 오랑캐 노의 노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낮춘 말입니다. 굉장히 비하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말은 뭐냐? 훈이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하기에 한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이나 이거와 같은 건데 발음이 이제 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광명 문화를 추구하던 적이었다.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바바리안 야만인. 그러니까 야만인들이 유럽에 온 거니까 이 역사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도 뭐냐면 마자르인이 온 그거부터 이제 인정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당연히 이제 스키타이가 있었고 훈이 있었죠. 그래서 흉노족이라고 하는데 1월 숭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단군, 그게 이제 선우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진영에서 일어나서 태양을 향해 절을 하고 저녁에는 달을 향해 절을 했던 1월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실제로 1월 숭배의 풍습이 있었어요. 아침에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저녁에는 달을 향해서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환족에서 옛날부터 있었다. 그것이 이제 그 훈족에서도 그대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월 숭배. 그래서 천지와 1월을 숭배하고 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1월의 어떤 형상이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그게 용봉이 됩니다. 용하고 봉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방 기마민족에는 용과 봉의 문화들이 많습니다. 흉노를 계승했다는 투르크 돌골 같은 경우도 봉황장식이잖아요. 봉황장식이고 이거는 헝가리죠. 헝가리 뭐라고 그러죠? 트롤인가요? 트롤? 예. 그 장식입니다. 봉황이죠. 봉황의 어떤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우리가 독수리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또 그제 또 가이드님께서 이제 봉황이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거기에 좀 힘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황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봤을 때도 뭐냐면은 기마민족의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흉노 같은 경우에는 천자, 아까 말씀드린 선우, 단군이 있었고 우연왕, 자연왕이라고 해서 부단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스리냐? 좌우 현황 제도를 뒀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천이 어디냐면 단군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단군 조선이 어떻게 그 광활한 영토를 다스렸냐?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대단군이 다스린 진안이 있고 구단군이 다스린 권한과 마한이 있었다. 이게 원래 단재 신치호 선생님도 북사만이고 대륙사만인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남사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계에서는 남쪽에 있는 사만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사만이 무엇이냐 이걸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흉노, 돌골, 몽골의 기원도 이렇게 나옵니다. 금악, 그 올라가면 유목민족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 이게 금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000년 한민족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한민족 최초의 국가가 배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역사가 다 지워졌어요. 약 7,000년 정도가 되거든요. 이 7,000년의 역사가 다 지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뒤에 있는 역사, 북부여, 부여를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부여도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한 2,000년의 역사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7,000년의 역사 문화를 우리가 지금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이 잃어버린 역사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우리 역사가 담겨있는 이 환단곡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자면 제가 처음에 이제 2025년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임나일본부설 타파라고 하는 곳에 한 2년간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관한 문제와 분란이 국내에서 있어 왔는데 그거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뭐냐면 한반도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전 세계 교과서에 한나라 지도 시정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간다 하더라도 헝가리든 어디든 뭐냐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또 신고하고 조사하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왜곡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역사 교과서, 거민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그 틀의 원천이 어디냐면 바로 조선총독부 산하의 조선사 편수였거든요.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대한 역사 교과서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 교과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 발행제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학교가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것이 저희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맛배기 강의였다. 우리 역사가 이렇게 광활한 역사가 있고 찬란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문화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만 보고서는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잊혀진 뿌리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해외 재외동포들을 위한 찾아가는 역사 특강을 현장에서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줌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온라인 강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한인회를 대상으로 해서도 역사 강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것이 이제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젊은 유학생분들이라든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역사를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젊은 분들이 좀 앞장을 서야 수십 년 동안 이거 역사를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뭔가 같이 공부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리스트를 뽑아왔지만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국, 배달, 그 다음에 홍산문화, 단군조선 해보니까 한 두세 차례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한민 감독이 만들려고 하는 고두막한의 북부역, 북부여의 역사, 부여의 역사, 쭉 이어지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쭉 근대로 이어져서 동학과 같은 우리의 어떤 사상, 그죠? 그리고 잊혀진 독립운동사나 또는 음양오행, 우리 한국 문화의 모든 코드가 음양오행이 있거든요. 그리고 삼수문화와 칠수문화가 있습니다. 일곱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저는 칠수문화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